지난주 피치의 미국 국가 신용 등급 강등 조치에 이어서 어제는 무디스가 이 미국 은행들의 신용 등급을 무더기로 강등시켰는데요. 이에 따라 제2의 SVB 사태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요. 또 어제는 제2의 헝다 사태로 여겨지고 있는 컨트리 가든 홀딩스의 디폴트로 인해 중국발 금융위기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 문제들을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오늘에 걸쳐 이 세계 경제 양대 대국에서 대형 사건이 터졌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가 한 달 전서부터 예. 이 방송을 통해서 차익 실현할 것을 좀 권해줬습니다는 세상이 참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미국에서 사실 무디스는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3대 평가사 중에서 가장 영향이 높거든요. 그래서 무더기 10개 그 중소형 은행에 대해서 강등 조치를 했죠. 미국 증시 상당히 선방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사실 미국 증시에 오늘 시청자 여러분한테 정영욱 PD께서 일정 그래프를 한번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마감대 마감 지수고, 예. 근데 일정 그래프를 보면 초기에 중국 충격이 겹쳐서 사실상 주가가 좀 비교적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전부 극복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것을 미국에서 분석하는 시각을 보면 중국의 어제 제2의 헝다 사태의 충격을 뺐더라면 예. 사실 무디스의 이렇게 그 신용 등급 강등 조치는 거의 영향이 극복했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평가는 사실 우리 언론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데요. 시청자분한테 지금 미국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실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어제는 이와 반대로 중국의 문제에 대해서 컨트리 가든 홀딩스의 디폴트 사태가 발생했죠. 예. 그래서 이것이 헝다 사태가 지난 그 3년 전에 터지고 나서 지금까지 이걸 극복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이렇게 제2의 헝다라고 불리는 컨트리 가든 홀딩스가 디폴트가 발생함에 따라서 사실상 어제 중화경제권, 화인경제권은 주가가 동반적으로 하락하는 양상. 그래서 한국의 코스피도 떨어졌습니다는 사실 중국의 사태에 비해서는 비교적 우리 증시도 선방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아무튼 간에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이렇게 나오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오늘 중개서 경제 지표들이 발표합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는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오늘은 인플레 지표, CPI라든가 PPI 지표가 발표되고 내일은 소매 판매라든가 고정자산이라든가 이런 지표가 발표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제의 그 수출 감소 충격이 컸었는데요. 예. 오늘 발표되는 CPI, PPI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최대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지난 3월 SVB 사태보다 더 무서울 수 있는 이유. 무디스의 이번 미국은행 신용등급 강등에도 증시가 잘 버틴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SVB 사태는 미국의 자산 규모로 17위 정도 해당되죠. 예. 근데 이번에는 무디스가 세계 최고의 영향을 자랑하는 무디스가 이렇게 이번에 그 미국의 지방은행에 대해서 그것도 10개나 되는 무더기로 사실 언론의 표현을 보면 무디스의 10개에 대한 신용등 감등 조치가 외형상으로는 중압감은 컸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SVB 사태일 때 미국의 증시가 700포인트 하루에 떨어졌었는데요. 오늘은 다우존스 기준으로 한 150포인트 예. 중국의 충격을 제외하면 거의 극복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것이 사실 시청자 여러분께 계속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일단 위기 극복 능력의 이론적 패러다임이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예. 이게 지난번에 한번 짚어드렸던 예일 거시 경제 패러다임이 길게는 금융위기 때 적용해서 극복했고 오바마 정부 때 예. 그다음에 지난 3월 때는 사실 제니 옐런이 이 이론의 이렇게 실질적인 총책임인데요. 사실 이것을 해서 은행 위기를 훌륭하게 극복했고 이번에 무디스의 충격을 완증시키는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리먼 사태는 위기 극복에서 미국의 위기가 발생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선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걸 타산지적하면서 너드 프랭크법 같은 제도적 기반이 갖춰져 있다. 위기 극복을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져 있다. 레버리지 규제를 규제한다. 그리고 자기 자본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그런 증거금 이렇게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과거에는 그 규제가 없었는데요. 중국어를 대폭 확대해서 프롬프트 트레이딩 문제를 굉장히 규제하는 문제, 그리고 공시를 굉장히 강화를 했던, 그래서 위기 극복을 위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죠. 뭐든지 사람입니다. 이 경륜이 많은 사람을 쫓겨나면 금융사들이 어려울 때 굉장히 이렇게 어려움을 처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위기 극복 능력에서 사실 금리기 때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이었었고 제리 옐런은 통화정책 행정 담당 부의장으로서 사실 그때 당시에 벤 버냉키 대공황 전문가의 이론적으로 실제적으로 실행에 옮겼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일단은 위기 극복 능력에 경륜이 많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중국과 미국과 상황이 다른 것은 미국은 지금 경기가 좋습니다. 경기가 좋겠습니다. 경기가 좋기 때문에 이런 사태에 대해서 무디스가 10개에 대해서 이렇게 무더기로 강등 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일부에서는 대서특필 나오고 있지만은 시장에서 보면 장 초반에 중국의 부동산 충격을 극복하고 거의 마무리됐던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많은, 특히 증권사를 비롯해서 금융사 입장에서는 많은 인사정책이라든가 이런 데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확실히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미국 증시를 보면은 충격을 거의 다 흡수를 한 것 같고요. 네. 자,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미국보다 오히려 중국의 문제에 더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오늘 발표될 중국의 인플레이션 지표를 주목하고 있다고요? 네. 우리가 중국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중국 문제를 계속해서 전해드릴 겁니다. 어제도 월가에서 보면 제2야 수출 통제 일환으로서 사실 확산금리 저지를 하기 위해서 월가에서는 중국의 주식과 채권가에 투자하지 마라 하는 이런 문제가 됐습니다는 공교롭게도 어제 중국에서 보면 수출 통계가 발표됐죠. 그래서 중국에서 보면 뭐 시청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이 수출이죠. 그래서 7월달 수출이 무려 마이너스 14.5% 감소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3년 5개월 만에 코로나 직전보다도 이렇게 더 감소한 최대 감소폭입니다. 동력이 그만큼 약화되고 있다. 그럼 수입은 어떠냐? 수입도 마이너스 12.4%로 5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수출도 감소하고 수입도 감소하니까 이건 전형적인 불황형입니다. 수출도 절대 수준이 감소하고 수입도 절대 수준이 감소한다면 전형적인 불황형 경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오늘 중국의 CPI, 7월 CPI, PPI가 발표되는데요. 뭐 PPI는 이미 마이너스 국면으로 처했다는 것은 뭐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어떤 사항인데요. 자, 6월의 CPI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이 0%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오늘 발표되는 CPI가 마이너스로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세계 공장이고 내수장이 일으킨 상태에서 자, 중국의 시진핑 입장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내수장에서 중국의 독립성과 그다음에 이렇게 안정성을 키우겠다 해서 내수장으로 했는데 자, 수출도 무너지는 상태에서 결국 내수로 하느냐, 내수로 무너지는 상황이 바로 CPI로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CPI까지 마이너스로 나오면 중국 경제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들이 또 한 번 나올 거다. 내수 침체되면 디플레 우려. 그리고 모든 정책을 취한 상태에서 지금은 사실 정책 효과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990년대 후반서부터 일본이 우려했던 잃어버린 30년 우려, 중국에 대해서 가장 오랫동안 중국 경제가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하는 이런 우려가 계속해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고개를 들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가장 큰 문제, 아킬레스건은 아무래도 부동산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2의 헝다 사태로 불리는 이번 컨트리 가든 홀딩스 사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뭐 헝다 사태가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부터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보통 위기는 3년마다 반복된다. 그게 위기의 3년 주기설입니다. 근데 이 3년 주기설의 실체는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또다시 3년에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의 이게 부동산 문제는 3년 전에 헝다그룹 사태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더 악화되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사실 헝다그룹 사태가 3년 만에 발생했다 해서 3년 주기설로 얘기하는 건 참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 3년 극복하고 3년마다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3년 주기설 실체와는 다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헝다그룹 사태, 이게 뭐 전형적으로
기득권의 이렇게 비호를 타서 헝다그룹 사태가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사실 중국의 최대 개발업체로서 등장했던 거죠. 예. 그래서 기득권을 딱 권력층을 쥐고 헝다그룹 사태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레버리지 비율을 경우에 따라서는 한 100배까지 운영했거든요. 증거금이 뭐 이렇게 조금 들어오는데 그걸 100배까지 이렇게 대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딜레버리지 하면 사실 그 극복하기는 게 쉽게 극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3년 주기설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 3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 이번에 컨트리 가든 홀딩스의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은 중국발 금융위기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주목되고 있다. 왜 그러냐? 지금 중국은 그렇습니다. 경기도 안 좋죠? 예. 우리가 지난번에 했을 때 뭐든 해도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정책도 지금 뭐든 해도 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미국의 마찰 부분에서 미국이 아주 중압감을 갖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사회주 국가들이 전부 러시아라든가 그다음에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좀 안 좋은 상황이죠. 사회주가 이탈하지 않습니까? 에르도안 터키 이탈하고 중남미에서 핑크타이드가 열버지고 있죠. 에콰도 이탈, 그다음에 룰라 대통령 실현주기로 가, 아르헨티나 지금 아르헨티나 좋은데요. 10월달 대선에서 빠져.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들이 좀 좌파 체제들이 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이런 과정에서 사실 중국이 이런 헝다 사태에 해당되는 이런 컨트리 가든 환자들은 위험성 규모로 물론 헝다 사태보다는 적습니다. 예. 근데 3년 동안 너무 이게 뭐든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딱 터지면 제2의 헝다 사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은 전형적으로 중국의 헝다 사태에 이번에 컨트리 가든 사태에서 전형적인 동일한 경로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럼 3년 전 한번 보겠습니다. 3년 전에 헝다 사태는 일단 이자부터 못 갚습니다. 원금은 이렇게 이걸 이제 테크니컬 디폴트 상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이자를 갚는다 하지만 결국 6개월도 못 되고 3개월도 이자를 못 갚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3개월 만에 결국 디폴트가 선언됐던 거죠. 근데 이번에도 컨트리 가든 해서 사실 어제에 2,250만 달러 이자를 못 갚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우리가 숫자가 너무 부풀려져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 뭐 10억, 30억 이게 뭐 우습게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우리 그 홍영석께서도 이자가 2,250만 달러를 못 갚았다 이렇게 하니까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사태가 제2의 헝다 사태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결국 이자 못 갚았습니다. 디폴트가 빠졌습니다. 예. 경로가 헝다그룹 사태와 아주 동일하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경기라든가 각종 이렇게 정책적인 측면이라든가 중국발 금융이라든가 이런 것이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예. 자, 며칠 전에 골든 핸드컵 이펙트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황금 수갑 효과. 당시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좀 큰 화제가 됐었던 표현인데요. 이번 컨트리 가든 사태가 헝다그룹과 비슷한 이 골든 핸드커프 이펙트를 나타내고 있다고요? 네, 전 세계가 지금 부동산이 비슷한 문제인데요. 예. 오늘은 이제 한국경제TV에서 아마 이런 용어들을 처음으로 제시해서 많은 그 이렇게 예. 관심을 드는데 요거를 미국의 골든 핸드컵 이펙트도 나타나는데 중국도 골든 핸드컵 이펙트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쪽의 원인이니까 차이가 있을까 하면 시청자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중국 사태가 얼만큼 어려운지는 알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미국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국경제신문에서 이렇게 제시해서 TV에서 제시해서 굉장히 화제를 부렸던 황금 수갑 효과, 골든 핸드컵 이펙트는 미국 주택시장에 나온 신조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중국과 비교하기 위해서 잠시 그 상황을 보면 20년 동안 저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저금리의 차입을 통해서 미국에 그렇게 실질적으로 보면 자발적으로 주택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이렇게 적은 사람이 주택을 구입했죠. 예. 근데 이게 이제 고금리가 됐습니다. 좀 20년 동안 살았으면 좀 좋은 주택으로 좀 갈아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주택 시장이 예. 돈이 돌아가면서 활기를 띠고 이렇게 해서 경기도 활기띠는데요.
고금리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저금리에 있는 사람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이 자 골든 핸드컵 수갑으로 단단히 묻혀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이번에 이렇게 사실 이번 부동산 사태에서 중국발 골든 핸드컵 이펙트가 나오는 것은 중국은 사실은 중국에서 보면 중국의 인민이라는 건 금리를 낮췄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나오는 고금리 정책에 의해서 나오는 골든 핸드컵 이펙트가 나오느냐 하는 문제에서는 가능성이 적겠죠. 저 이론대로 본다면. 근데 중국은 경기 침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인민들의 소득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인민들의 소득이 낮아졌다 보니까 이 핸드컵에 수갑이 더 단단하게 조여지는 거죠. 소득이 없어지니까 단단하게 조여지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레시엄 법칙이 나오는 거죠. 그레시엄 법칙이 뭐냐 하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자, 핸드컵에 단단히 조여지는 상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은행들 같은 경우는 대선 충당을 하죠. 그러니까 갚아라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떤 상태냐. 오히려 위로 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가는 게 되는 거죠. 밑으로 가는 거.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하는 그레시엄 법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중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주택이 밑으로 빠져 하향 조정에 그럼 은행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은행들이 담보력이 부족한 거죠. 은행의 담보력이 부족하니까 아무리 중국의 인민은행이 경기 부양 조치를 해서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은행의 담보가 부족하면 대선 충당을 하기 위해서 위기 관리하다 보니까 결국 더 조이다 보니까 신용 경색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지방 기업, 지방 은행 이런 데와 좀처럼 풀리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더 우려되는 거는 이번에 컨트리 가든 사태를 계기로 앞으로 상업용 부동산이 죽음의 고리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것이 이제 어제 우리 정인설 특파원이 요새 활약이 많으신데요. 미국의 부동산도 상업력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용도 우려가 됩니다 하는 것을 어제 한국경제TV와 그다음에 오늘자 국제면에 크게 실었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그리고 지난번에 그 실리콘밸리에 새로운 특파원을 갔던 최진석 특파원께서도 실리콘밸리가 그 고임대료, 고금리 때문에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실리콘밸리 핵심적일수록 두 사무실 건너서 임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상업용 건물의 실태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상업용 건물 실태에 미국의 일대에서 로버트 실러 교수와 함께 굉장히 사실 콜롬비아에서 굉장히 부동산 관련해서 부동산 학자로서 유명한 사람이 뉴 에브루흐라는 발음이 좀 어렵죠? 그때도 이제 방송해 드릴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얼반 늠 루프라 해서 죽음의 고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이때는 그렇습니다. 그때는 죽음의 고리를 잠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3차 고리를 잠시 좀 말씀드리고 중국을 좀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3차 고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1차 악순환 고리는 뭐냐? 자, 코로나 사태에서 원격으로 나갔던 사람이 안 들어온다. 지금 바이든 정부도 빨리 들어와라 오죽했으면 그렇습니까?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떨어지니까 미국 경기가 침체 우려될 가능해서 자, 갔던 사람 들어오세요. 강압적으로 들어오세요. 이런 조치가 나올 정도예요. 그게 정인설 특파원이 이렇게 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차 고리는 저렇게 해서 코로나에서 나갔던 근로자들이 들어오지 않는다. 근데 2차 악순환은 세수가 부족하다. 근데 뉴욕시 세수가 부족하다. 그러면 이 고양이만한 이렇게 쥐들이 그냥 거리에서 음식점에 음식을 해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이 뉴욕이 예술과 문화 도시에서 상징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상업용 건물은 더더욱 2차 악순환 고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 결과적으로 이만한 쥐들이 왔다 갔다 하면 거기에 살겠습니까? 사람들이 할 뿐에 이탈해야 되겠죠. 도시에서 이탈하면 결과적으로 상업용 부동산이 3차에 재추락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이번 사태를 컨트리 가든 홀딩스 사태에서 해서 중국에서 우려는 상업용 건물의 죽음의 고리, 즉 저기 얼반 늠 루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미국은 근로자가 안 들어온다. 근데 중국은 청소년들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청소년들이. 지금 청년 실업률이 몇 프로입니까? 6월 달 20.8%, 7월 달에는 21.3%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온다. 근데 한국도 MZ세대들이 결국 부동산이 활성화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활성화하면 부동산이 활성화되고 MZ세대들이 지금처럼 가계부채에서 죽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부 지역은 뭐 다른 격이긴 하겠습니다는 그게 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중국은 청년들이 안 들어온다. 청년들이 안 들어온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결국 부동산의 문제가 터지면서 결과적으로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헝다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 결국 역자산 효과가 발생하거든. 경기 문제에 들어간다. 예. 경기 문제에 들어간다. 그런 것 같아서 지금 발표된 수출 통계라든가 이런 측면이 굉장히 지표 자체들은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중국 경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려감이 나오는 거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부분은요. 이번 컨트리 가든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중국발 금융위기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네. 중국발 금융위기는 리먼 사태를 비교하는 건 잘못됐다고 보겠습니다. 예. 리먼 사태는 사실 미국의 그 금융사들이 왜 글로벌 전략을 하느냐 하면 미국에서 위기가 터졌을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다른 데 투자 자산을 회수해서 막아야 미국의 충격을 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글로벌 전략이거든요. 한국의 글로벌 전략에서 단순히 대체 투자해서 대체해서 해외 부동산 투자하는 것은 다른 시각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결국 가장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가장 어려울 때 버텨줘야 소비자의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글로벌리 지금 상태에서 투자의 수익을 지금 상태에서 투자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글로벌 전략을 취하는 것과는 궁극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게 리먼 사태 때 여실히 보여준 겁니다. 예. 그래서 리먼 사태가 발생할 때는 미국의 주식의 다우존스 지수보다 피해갈 걸 없던 한국의 주식, 피해갈 걸 없던 중국의 주식, 그때가 더 많은 피해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다우지수는 41%, 위기 발생률이 41%인데, 자, 한국은 한 50 몇 프로 더. 가장 많이 했던, 피해갈 거로 봤던, 그때 당시 한국에서 보면 중국, 차이나 열풍이 일었을 때 그쪽으로 미국의 위기가 발생해서 앞으로 그쪽에 더 뜹니다. 더 떠날 때 상해 지수가 73% 떨어졌던 겁니다. 이게 마진콜의 디레버리지 이름입니다. 예. 근데 사실 중국은 지금 글로벌 비중이 미국과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위기는 위기에 따른 비용을 치르게 되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보면 다른 국가에 전가할 수 없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위기의 비용은 치른다. 결국 중국 경제에서 경기가 둔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3년 전에 헝다 사태에 의해서 중국의 인민행에서 가진 유동성 공급, 그다음에 금리를 내려, 그다음에 시진핑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최근 들어서 사람까지 교체하지 않습니까? 예. 모든 것이 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참 와닿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모든 위기에는 부담이 따른다. 그리고 비용이 따른다. 자, 그렇다면 중국 경제 더 안 좋아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국은 중국이 지금 문제를 위기에 따른 비용을 치른다면 예. 결과적으로는 중국은 더 안 좋은 상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중국은 사실 미국의 리먼 사태 위기가 아니라 중국처럼 수렴형 위기다. 예. 자, 미국의 위기는 발산형 위기다 해서 다른데 전가시켰는데 여기에 위기 따른 비용은 수렴이다. 그래서 경기 문제가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런 각도에서 중국에 대해서 그동안 중국 경제에 대해서 사실상 짧게는 작년에 공산당 대위의 운용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하는 상태에서 그 위에 뭐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 치면서 일부 대부분 이렇게 증권사들이 그것도 대형상들이 리오프닝 사태에 중국이 살아납니다. 경기 부양 조치에서 중국의 대형 경기 부양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지금은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리오프닝 효과 그다음에 사실 경기 부양 효과가 없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 또다시 경기 부양 효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금 중국에서 경기 부양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습니까? 금리 안 내렸습니까? 돈 안 풀었습니까? 예. 재정 정책 지금 국가 채무가 GDP 대비해서 350%인데요. 뭐가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 자 풀어 외국이 그만큼 더 빠져나가는데요. 외국 자본 빠져나가죠. 기업들 더 빠져나가죠. 중국에서 풀어보십시오. 더 빠져나가는데요. 과거처럼 경기 부양 효과가 적죠. 예. 이게 중국이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뜻한 바가 없이 시청자분을 위해서 뭐든지 자산을 처분할 때 수요가 있을 때 처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중국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 다들 중국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의 금융사들이 자 이번에서 보면 미국의 금융사들은 거의 다 정리가 됐습니다. 예. 가장 빨리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까지 중국의 연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도 리스크 관리한다는 금융사들이 가장 홍콩과 한국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의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무디스와 컨트리가든 홀딩스를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